효소가 뭐냐 그러면 바로 쉽게 말하면 생물체 내에 있는 촉매죠. 왜 이렇게 생물체 내에도 촉매가 필요하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물질 대사 그러면 뭘 말합니까?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들을 모아가지고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이제 뭐 이화작용도 있고 동화작용도 있다 하는 식으로 아마 알 건데요. 즉 이화작용은 뭡니까? 바로 분해하는 반응들, 그리고 동화작용은 합성하는 반응들이죠. 여하튼 생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화학 공장이죠. 바로 그 생물체라고 하는 화학 공장에서 뭐 수천 가지의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야만 생물체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때 바로 그 물질 대사 화학 반응, 생체 내 화학 반응들이 빠르게 일어나줘야 돼요. 느리게 일어나 버리면 생물체한테 필요한 물질을 제때에 못 만들어주기 때문에 생물체가 살 수가 없죠. 이래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더라도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생체 내 촉매가 필요해요. 바로 그 생체 내 촉매라고 하는 것이 효소죠. 효소. 그래서 우리가 촉매 그러면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죠. 예, 바로 이런 촉매가 생물체 내에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서 효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체 내 촉매 이런 말을 잘 씁니다. 물질 대사마다 화학 반응마다 거의 효소가 관여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효소 한 가지만 없다 할지라도 그 물질 대사의 어느 한 단계가 일어나지 않아 버리면 생물체가 살 수가 없어요. 실제 우리가 유전병 중에서 말입니다. 효소가 생기지 않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생활이 어렵죠. 예, 여하튼 예. 자, 그러면 일단 촉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효소도 촉매니까 촉매의 성질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촉매 그러면 하여튼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는 건데, 화학 반응 속도를 촉매 자신은 변하지가 않죠. 그냥 화학 반응만 빠르게 할 뿐입니다. 이게 촉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촉매가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냐 그러면 이걸 이제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라고 하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을 알아보니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 그러면 반응 분자들끼리 충돌을 해야만 반응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알아냈죠. 이때 이제 그래서 반응 분자끼리 충돌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충돌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서 충돌을 해야 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반응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어느 정도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충돌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때 바로 어느 정도의 그 에너지, 우리는 그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즉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충돌을 해야만 바로 생성물을 만드는 반응을 하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죠. 바로 이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흡열 반응뿐만이 아니라 발열 반응에서도 이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화학 반응 그러면 흡열 반응하고 발열 반응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발열 반응은 아주 쉽게 일어나잖아요. 즉 흡열 반응할 때는 열을 흡수하는 거고 발열 반응할 때는 열을 방출하죠. 이래서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발열 반응도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 안 해주면 발열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발열 반응의 예가 연소입니다. 연소. 그러면 연소가 그냥 놔두면 저절로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소도 일어나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의 에너지를 가해줘야만 발열 반응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에는 이런 화학 에너지가, 이런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지금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지금 바위가 굴러가려고 하는 건데, 자, 이때 그러면 그냥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굴러가는 거니까 그냥 놔두면 그냥 바위가 저절로 굴러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게 지금 언덕이라고, 여기 지금 언덕이 조금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 언덕을 올라가게끔은 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언덕을 올라가게끔 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너지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 언덕. 우리가 흔히 그냥 에너지 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너지 언덕을 올라가기 위한 에너지, 그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고, 그 활성화 에너지보다 이상의 에너지를 가해줘야만 화학 반응을 한다 하는 그런 식이죠. 예. 자,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웠는가 모르겠는데, 발열 반응은 반응 물질의 에너지 값이 생성 물질의 에너지 값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이래서 반응을 하고 나면 열이 방출되는 건데, 바로 이 그래프가 발열 반응의 그런 그래프죠. 그럼 바로 이 경우도 이 정도 에너지를 가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 정도 에너지. 즉, 바로 여기가 에너지 언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언덕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는 가해줘야만 한다는 거죠. 바로 이 값이 활성화 에너지예요. 자, 활성화 에너지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래서 모든 화학 반응에는 이렇게 각각의 화학 반응마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촉매를 넣어주면요, 이 활성화 에너지 값이 낮아져 버려요. 낮아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언덕이 더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보다 쉽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촉매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촉매가 없을 때하고 촉매가 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촉매가 있을 때가 활성화 에너지 값이 더 작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온도를 조금만 올려주더라도 쉽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평상시의 온도에서도 반응을 한다는 거죠. 즉, 촉매를 넣어주면 평상시의 온도에서도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도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외부에서 공급하는 열 에너지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게 바로 촉매의 역할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역시 앞에서 봤던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아까 발열 반응의 그래프라고 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것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발열 반응에서는 열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반응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응열. 알고 있나요? 그럼 이 경우에 열이 나오는데 이 나오는 열, 즉 반응열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예요. 즉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로 바뀔 때 이 정도 에너지가 열로 방출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반응열입니다. 그래서 반응열하고 활성화 에너지는 다른 거예요. 이거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왜 이 정도만큼 열이 나오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A가 지금 B로 바뀌었다. A가 반응물질이고 B가 생성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반응물질의 에너지 값이 더 커요. 그러니까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로 바뀌었다 그러면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반응물질의 에너지가 생성물질의 에너지로 되면서 하지만 남죠. 왜? 반응물질의 에너지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로 바뀔 때 반응물질의 에너지 일부가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에너지가 남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반응열로 나오는 겁니다. 반응열. 하여튼 이게 이제 발열 반응의 그런 그래프죠. 자, 다시 한 번 더 그래프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바로 흡열 반응의 그런 그래프예요. 지금 반응물질의 에너지 값이 더 적죠.
생성 물질에 비해서. 따라서 이 경우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지금 A에서 B로 변할 때 지금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B 값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을 흡수해야만 생성 물질의 에너지 값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다 와도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되려 그러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는 거죠. 이 경우는 반응열이 바로 흡수되는 그런 열인데 여하튼 바로 요 그래프가 흡열 반응의 그래프예요. 그렇다 그러면 자,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이것이 에너지 언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에너지 언덕을 올라가게 하는데 드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잘 잡혀요. 따라서 바로 이 A 바로 이게 이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반응열이 어떤 걸까요? 예, 물론 이제 이게 흡열 반응이니까 흡수하는 열인데 반응열은 예, 이게 되는 거죠. 바로 B가 반응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발열 반응의 그래프 주고 그리고 흡열 반응의 그래프를 주었을 때 활성화 에너지하고 반응열을 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뭐 하겠죠. 뭐 어렵지 않죠? 여하튼 촉매를 가해버리면 이 경우도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 값이 낮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보다 쉽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촉매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생체 내 촉매인 효소의 특성은 뭐냐? 예, 일반 촉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생체 내 촉매인 효소가. 그게 뭐냐? 그러면 먼저 효소는 말입니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촉매는 단백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반 촉매에 얘가 뭐가 있나요? 이산화, 망간, 백금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무기물질이에요. 무기물질 또는 무기물. 그에 비해서 단백질은 유기물이죠. 유기물. 하여튼 생체 내 촉매의 효소는 단백질이에요. 두 번째, 온도하고 pH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안 맞으면 효소가 제 기능 못하고요. pH가 안 맞아도 제 기능 못해요. 그래서 효소마다 적정 온도하고 적정 pH가 있는 거죠. 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일반 촉매는 온도하고 pH 영향을 받지를 않죠. 근데 효소는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효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좀 이따 언급할 거고요. 자, 세 번째는 기질 특이성이 아주 큽니다. 물론 일반 촉매도 뭐 아무 반응이나 다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효소에 비하면 훨씬 못하죠. 여러분들 기질 특이성이 뭐죠? 특정한 물질에만 이렇게 효소가 기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질 그러면 반응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효소가 아무 물질하고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그 물질을 더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효소가 작용하는 특정한 물질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기질 특이성이 현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엿당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설탕이라고 하는 말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둘은 화학적으로 구조가 비슷해요. 엿당도 이당류고요. 설탕도 이당류고 둘 다 맛이 달달하죠. 근데 엿당을 분해하는 효소 이름이 말타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과학 1에서 소화단원에서 이런 거 배웠나요? 근데 설탕을 분해하는 효소는 수크라제예요. 수크라제. 그럼 이 둘이가 화학 구조가 참 닮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말타제가 설탕을 분해하는 반응을 빠르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 여기는 요놈, 이쪽은 요놈이 들어가서 효소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기질 특이성이 현저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기질 특이성이 현저하냐 그러면 그게 기질하고 효소가 마치 자물쇠하고 열쇠처럼 결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지금 요 효소하고 기질이 있을 때, 지금 기질 A하고 기질 B가 있을 때, 요 효소하고 결합을 할 수 있는 기질은 기질 A예요. 그러니까 기질 A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찌 해가지고 반응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질 B하고는 아예 결합이 안 돼요. 이 구조가 맞물려야 되는데, 맞물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질 B하고는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뭐 반응을 빠르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효소하고 기질의 구조가 맞물리는 구조가 돼가지고 마치 자물쇠하고 열쇠 관계처럼 되어 있다. 이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시 아까 봤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기질이 뭔지 이야기했죠? 효소와 결합하는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반응물질을 말합니다. 반응물질. 그리고 효소에서 기질하고 결합하는 특정 부위, 여기를 활성 부위라 그래요. 바로 이 부위를 말하죠. 효소에서 기질하고 결합하는 부위, 이 부위를 활성 부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결합된 물질, 우리는 이걸 효소 기질 복합체라 그래요. 효소 기질 복합체. 그런 다음에 이제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되고 나면 이 효소가 기질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기질이, 즉 반응 물질이 더 반응을 쉽게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하는 그런 뜻이죠. 한 번 더 하면 효소가 기질하고 결합을 함으로써 기질을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효소 기질 복합체가 생기고 다시 이제 이 기질이 생성물로 되고 효소는 다시 원래 모양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효소 자신은 변화되지 않아요. 효소 자신은 변화가 되지 않았죠? 형태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기질은 생성물로 변화가 된 거죠. 반응물질은, 생성물질은. 이래서 촉매라고 하는 것은, 효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죠.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네요. 이 그림에서 기질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리고 활성 부위, 지금 막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효소 기질 복합체. 이게 기질입니다. 기질. 그리고 효소의 활성 부위.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지금 반응을 했어요. 자, 지금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변했다라고 합시다. 어떤 화학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서 A, B, C, D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A는 농도가 점점 감소가 되고 있죠. 그에 비해서 B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농도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럼 A가 뭘까요? 반응물일까요? 생성물일까요? 반응물이죠. 반응물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B는 뭡니까? 생성물이죠. 그러면 C하고 D는 뭘까요? 지금 C는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할 때 D는 감소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효소입니다. 지금 D가 효소예요, 효소. 효소가 기질하고 결합해가지고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어버리면 순수한 효소의 양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C가 바로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즉,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을 해가지고 복합체를 만들어버리면 순수한 효소의 양은 감소하고 그리고 복합체 양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응을 끝나고 나면 다시
효소의 양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죠? 복합체에서 이제 생성물이 생기면서 다시 효소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원래 효소의 양을 회복하는 거죠. D그래프에서. 그리고 복합체는 거의 일정하게 이게 유지가 되다가 이제 점점 복합체 양도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C가 효소 기질 복합체, D가 효소다 하는 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예. 지금 효소와 기질이 결합을 할 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자물쇠와 열쇠처럼 결합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물쇠, 열쇠설은 맨 처음에 나온 거고 지금은 이것보다는 다른 이론이 나와가지고 그 이론이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열쇠, 자물쇠설은 특정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정해져 있듯이 기질과 효소의 활성 부위가 원래부터 완전히 상보적인 구조, 즉 맞물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서로 결합한다. 이게 이제 열쇠 자물쇠설이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요거예요. 유도 적합설이라 그래가지고 기질과 효소의 활성 부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들어맞는 구조는 아니고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그러한 구조지만서도 이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완전하게 맞물리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아니지만 기질이 효소에 결합을 할 때 활성 부위의 구조가 약간 변화돼 가지고 기질에 맞는 구조가 돼 가지고 서로 결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질하고 효소가 결합할 때 효소의 활성 부위가 또 약간 변화돼 가지고 꽉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도 적합설이에요. 그래서 기질이 결합을 함으로써 활성 부위가 변화가 돼 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맞물리는 구조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후 이제 반응이 끝나면 다시 활성 부위는 원래 구조로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유도 적합설입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하면요. 이게 지금 열쇠 자물쇠설입니다. 처음부터 구조가 딱 완벽하게 이렇게 맞물리는 구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도 적합설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맞물리지는 않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합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게 더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맞물리진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지금은 요걸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둘을 다 지금 쓰기는 쓰는데, 일단 시험에서는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하여튼 두 가지가 공통적인 것이 맞물리는 구조다 하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물려 있냐, 아니면 나중에 완벽하게 맞물려지냐, 이 차이입니다.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라고 했죠. 단백질.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살펴보면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단백질로만 되어 있는 그런 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과 보조인자로 되어 있는 그런 효소도 있어요. 단백질하고 보조물질, 보조인자로 되어 있는 그런 효소에서는 단백질 부분을 주효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효소. 그래가지고 이 주효소인 단백질 부분하고 보조인자하고 결합해가지고 이제 완전한 효소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전효소라고 그래요. 완전한 효소. 그러면 보조인자가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러면요. 보조인자는 크게 조효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금속 이온도 있고요. 그랬는데 하여튼 조효소라고 하는 이런 보조인자는 비타민 B 복합체, 우리가 보통 비타민을 먹잖아요. 이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 비타민 B1, 비타민 B12 등등 비타민 B 복합체들은 들어가서 효소의 보조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타민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겁니다. 여하튼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B1, B2, B12 등등 그 바로 비타민 B
복합체. 그 다음에 NAD, FAD, NADP. 이건 나중에 이제 호흡할 때, 그리고 광합성 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물질인데요. 바로 이것들이 효소의 보조인자예요. 하여튼, 저분자 유기물입니다. 저분자 유기물. 여러분들, 단백질은 고분자 유기물이에요. 근데, 조효소라고 하는 것은 분자 크기가 작은 거, 저분자 유기물인데, 효소와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하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고 효소하고 결합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래요. 그래서 효소하고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저분자 유기물. 이게 바로 조효소입니다. 조효소. 이름에서 알 수 있죠. 효소를 도와준다 하는 그런 뜻인데 조효소. 열에 강합니다. 여러분들 효소는 열에 안 강해요. 즉 단백질은 열에 강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열을 가해버리면 저기 단백질의 성질이 변화되어 가지고 효소의 기능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온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했죠. 하지만 조효소는 열에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이성이 없습니다. 즉 여러 주효소에 결합이 가능해요. 어느 한 가지 주효소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NAD가 여러 가지 주요소에 결합을 하면서 보조인자 역할을 해줘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주요소에 작용할 수 있고 주요소에 결합했다가 반응이 끝나면 떨어져 놓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이성도 없고요. 그런 것이 조효소예요. 즉 저분자 유기물로서 그 다음에 금속 이온 이런 것들이 보조인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철 이온, 마그네슘 이온, 구리 이온. 예, 여기가 지금 2%입니다. 여기 지금 좀 잘못 나왔네요. Fe 2+, 알겠죠? Mg 2+. 이렇게 금속 이온들이 또 보조 물질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효소의 기능을 나타내게 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효소가 이런 금속 이온이 필요한데 이게 없다 그러면 효소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물론 주된 부위는 단백질이지만서도 이것들도 효소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는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보결족이라고 하는 그런 또 보조인자가 있어요. 보결족. 지금 조효소, 금속이온, 그리고 보결족. 이것도 역시 저분자 유기물이에요. 저분자 유기물. 그러면 앞에서 봤던 조효소하고의 차이점은 이거는 주요소하고 아주 단단하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뭐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그런 거 배웠죠.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해버리면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구하게 거의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결족이죠. 그래서 조효소하고 보결족의 차이는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냐, 안 그러면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냐,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냐, 이 차이예요. 예. 자, 지금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 자, 요렇게 해가지고 가나다로 변했네요. 여러분들, 주요소가 뭡니까? 단백질 부위. 요거죠. 가가 바로 주요소입니다. 그리고 기질이 뭐죠? 기질이 요거죠. 생성물질은 뭡니까? 요거죠. 즉 기질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화학 반응 결과.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바로 이게 보조인자예요. 그래서 주요소하고 보조인자가 결합해가지고 효소의 기능이 나타나는데 그래가지고 기질을 생성물로 바꿔버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효소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효소라고 하면 종류가 참 많아요. 일반적으로 효소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산화하는 효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냥 산화하는 반응에 관여하는 거죠.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산화하는 반응 배웠죠.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 그러면 수소나 산소가
결합하고 떨어지는 거죠. 또는 전자가 결합하거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소나 산소 또는 전자를 다른 분자에 전달하는 산화하는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 그게 산화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결합이 되고 또는 떨어지고, 안 그러면 산소가 결합이 되고 떨어지냐. 그런 반응에 관여하는 것이 다 산화하는 효소라고 하는 거예요. 전이 효소. 이름에서 전이 뭡니까? 옮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특정 기질에서 다른 기질로 기질에 있는 어떤 것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기질에서 다른 기질로 아미노기, 메틸기와 같은 자용기를 옮겨준다. 그러니까 어떤 기질에 있는 특정 부위를 다른 기질로 옮겨주는데 관여하는 그런 효소. 그게 바로 전이 효소입니다. 얘가 아미노기 전이 효소.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인 거 잘 모르겠죠. 근데 좀 화학을 조금 안다 그러면 뭐 이 말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전이 효소. 가수분해 효소. 알겠죠? 뭐 물이 들어가 가지고 기질을 분해하는 그런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 그 뜻이고요. 분해 효소. 분해 부가 효소 또는 분해 첨가 효소라고도 하는데 분해 부가 효소 또는 분해 첨가 효소. 그러니까 가수분해 효소하고 차이점은 저게 가수분해 효소는 그냥 물이 들어가 가지고 기질이 분해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해 부가 효소는 카복식이 알데히드 등의 원자단을 기질 분자에 첨가하거나 기질 분자에서 제거하는데 관여하는 그런 효소. 이게 바로 분해 첨가 효소 또는 분해 부가 효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을 기질에다가 붙이거나 안 그러면 특정한 것을 기질에서 제거해 주는데 관여하는 그런 효소. 요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질화 효소. 여러분들 이성질화 현상 그런 거 배웠습니까? 예. 기질의 분자 내에서 원자의 위치만 바꾸고 분자식은 변화시키지 않는데 분자 구조를 변형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하면 똑같은 분자식인데 하지만 그 분자 구조가 다른 거죠. 그런 것이 이성질체인데 이렇게 분자식은 동일한데 분자 구조를 바꾸는데 관여하는 그런 효소가 이성질화 효소예요. 이성질화 효소. 합성 효소야 뭐 쉽죠. 두 기질을 합쳐가지고 뭔가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그 효소. 합성 효소 또는 연결 효소. 예. 이렇게 크게 다시 볼까요? 효소의 종류는 이렇게 크게 나눴습니다. 산화하는 효소, 전이 효소, 가수분해 효소, 분해 부가 효소, 이성질화 효소, 합성 효소. 뭐 어렵지 않는 건데 또 막상 수능으로 놓으면 좀 우리 또 학생들은 또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수능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효소 1과 효소 2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효소의 종류로 옳은 것은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 반응은 뭡니까? 지금 기질이 효소하고 결합을 했죠? 결합을 하면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기질이 나누어져 버렸네요. 이거는 가수분해 효소. 맞습니까? 분해 효소라고 하지 말고요. 이 경우는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뭡니까? 지금 효소하고 이렇게 기질이 결합했습니다. 또 NAD도 결합했는데요. 바로 NAD가 뭡니까? 조효소입니다. 그래가 결합해가지고 다시 생성물이 생겼네요. 생성물이. 그리고 NADH2가 생겼네요. 자, 지금 보세요. 기질하고 NAD하고 효소하고 결합해가지고 뭔가 반응이 일어났는데, 예. 기질에서 뭐가 NAD로 간 겁니다. 기질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NAD로 가서 NADH2가 되었어요. 그러면 H가 이동했네?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산화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수소나 산소나 전자의 이동이 바로 산화하는 반응이죠. 따라서 바로 이 NAD에서 수소를 받아가지고 NAD가 NADH2가 된 거예요. 즉 수소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반응, 산화하는 반응이니까 산화하는 효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뭐 어렵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효소의 명칭 그거는 어렵지 않는데 또 이렇게 문제를 내면 또 우리 또 수험생들은 또 약간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이 같은 그래요. 자, 수능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예, 제가 앞에서도 알려줬듯이 뭐 어려운 문제 아니면 제가 안 풀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이제 어렵다라고 싶은 것들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2007년도 5월 수능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다음은 효모를 이용하여 효소의 구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과정, 가. 효모를 부수고 정류소에 넣어 효소액을 얻는다. 효모를 부숴가지고 그 액을 얻으면 바로 그 효모라고 하는 생물체 안에도 효소가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들 효모하고 효소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효모는 생물체 이름이고 그러면 생물체 안에는 다 효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소를 부숴가지고 효모를 부숴가지고 바로 그 효모액을 얻으면 바로 그게 바로 효소가 들어있는 액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효모를 부수고 효소액을 얻은 겁니다. 효소액을 셀로판 주머니에 넣어서 투석시켜 투석 내액과 투석 외액을 얻는다. 여러분들 투석이 뭐냐 그러면 원래 셀로판 주머니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를 앞에서 이야기했죠. 물질 이동의 원리에서 바로 이 반투막입니다. 그래서 투석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용액을 넣어버리면 물은 빠져나가는데 용질은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투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여튼 셀로판 주머니에다가 효소액을 넣어버리면 효소액 속에 있는 물 같은 작은 분자는 통과를 하고 큰 분자는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투석입니다. 뭐 제가 앞 시간에 물질 이동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을 거예요. 하여튼 투석. 그래가지고 투석 내액, 즉 셀로판 주머니 안에 있는 그 액하고 셀로판 주머니 밖에 있는 액, 투석 외액을 얻는다. 효소액, 투석 내액, 투석 외액을 각각 따로 포도당 용액에 넣고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지 관찰한다. 여러분들 효모에서 얻은 효소액은 알코올 발효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효모 그러면 알코올 발효한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그 효모 가지고 알코올을 만들어요. 막걸리, 포도주 등등. 그래서 이제 효소액, 투석 내액, 투석 외액을 각각 따로 포도당 용액에 넣고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지 관찰한다. 끓인 효소액을 투석 내액과 함께 포도당 용액에 넣고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지 관찰한다. 자, 이렇게 지금 효모 효소액을 넣고요. 지금 셀로판 주머니에다가 투석 내액, 투석 외액. 자,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효소액만 넣은 경우는 알코올 발효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겠죠, 그거야. 투석 내액만 넣어주면 알코올 발효 일어나지 않고요. 투석 외액만 넣어줘도 알코올 발효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투석 내액에는 뭔가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는 효소가 완전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투석 내액에 효소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효소가 뭔가 완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투석 외액만 넣은 경우도 역시 알코올 발효 일어나지 않고요. 근데 라해서 끓인 효소액에다가 투석 내액을 더해가지고 넣어주니까 알코올 발효 일어났어요. 그러면 끓인 효소액은 뭡니까? 우리가 효소액을 끓여버리면 효소가 변형돼 버려요. 근데 거기다가 다시 투석 내액을 넣어주니까 이 경우는
투석 내역을 넣어주니까 이 경우는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끓인 효소에, 즉 효소의 단백질 부위를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투석 내역을 넣어주면 투석 내역 속에 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거예요? 지금 투석 내역만 넣었을 경우는 알코올 발효하지 않는데 투석 내역에다가 끓인 효소액을 넣으니까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지금 원래 그 효소액에는 주요소하고 그리고 보조인자가 있었는데 투석을 할 때 보조인자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셀로판 막을 통과해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투석 내역만 넣어버리면 보조인자가 없기 때문에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끓인 효소액에는 비록 주요소인 단백질은 변성이 되어도 보조인자는 열에 변성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보조인자를 공급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석 내역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모두 고르면. 기억, 어때요? 효모를 부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분해 효소가 파괴된다? 무슨 말? 물리적으로 부순다 그래가지고 효소같이 작은 분자가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분자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때린다 그래가지고 그 분자가 부서지나요? 화학적으로 어떤 거를 해줘야만 분자가 변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니은 셀로판 주머니에서 비커에 물로 빠져나간 성분은 대체로 열에 강하다. 어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실험에서 빠져나간 것이 바로 보조인자라고 했죠. 바로 그 보조인자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끓인 효소액을 넣어줘도 알코올 발효를 한다는 말은 보조인자는 끓이더라도 보조인자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 뜻이기 때문에 보조인자라는 것은 바로 열에 강하다 하는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셀로판 주변에서 빠져나간 것이 보조인자니까 그것은 대체로 열에 강하다 하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에 관여하는 효소는 주요소와 보조인자가 있어야 기능을 나타낸다. 맞는 말이죠. 아시겠나요? 예, 요 문제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효소가 온도하고 pH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겁니다. 온도하고 pH의 영향을 어떻게 받냐라고 하는 거죠. 잠깐만 좀 시간이 좀 지났네요. 예. 자, 그냥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부터 할게요. 예.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거부터 하는 거로 할게요. 예. 잠시 쉴게요.